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3부 첫 번째로 경제 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예? 예. 금리 인하, 이거 이렇게 되면 부동산으로 갈 돈이 딴 데 갈 수도 있다. 생활비 쓴다 그랬죠. 생활비 쓴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어느 정도 사실인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새로 받은 사람들, 연초부터 받은 사람들에 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주택 구입이 아닌 생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내는 건데, 올 1월부터 7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니 52.2%, 약 35조 원 정도는 이제 분명히 주택 구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47.8%는 절반에 육박하죠. 32조 1천억 원은 전혀 주택과는 상관없는 데 쓰였다. 봤더니 이제 기존에 대출받았던 것을 상환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하돼서. 그래서 갚으려고 썼다. 생계자금이 25.2% 꽤 되죠. 그다음에 전월세 자금 이제 또 다른 잡혀가지고 자기는 뭐 전세 살고 월세 살 때 이것도 일종의 뭐 생활비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자금 빌린 자금도 한 3%였고요. 이런 식이어서 역시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예상대로 뭐 집 사는 데만 꼭 들어간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가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고, 근데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가계 이 빚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요. 이 빚이라는 게 실은 절대치로는 절대 파악해서 안 됩니다. 난 빚 한 1,000만 원 있어.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알고 보니까 그렇죠. 1조다 이러면은 그 절대치기라는 건 전혀 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따지는 게 개인의 소득 규모, 최근의 소득, 가처분 소득 현황도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 사람의 혹은 이 가게, 한 국가의 빚이 빠르게 늘어난 그 속도와 추이를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가계부채 천조 아닙니까? 절대 일단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요즘에 저도 그렇고 다 느끼실 겁니다. 이 돈벌이 안 되거든요. 이 소득 규모, 이 가처분 소득 굉장히 낮고, 이 소득의 이 향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거는 이 가계부채,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실은 질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쓴다? 이거는 마지막 남은 내 자산, 이 집이라는 주택을 가지고 또 담보를 땡겨서 이걸 생활비로 쓴다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인데 최대한 가장 좋은 거는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돼서 하우스 푸어든 지금 힘들어하는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빨리 털고 빠져나가고 이제 그 집을 보다 좀 더 이제 쌩쌩하고 짱짱한 새로운 집주인들, 건전한 재정 상태의 집주인들이 이걸 받아서 시장을 바치고 이걸 가지고 끌어올려가는 건데 어쨌든 부동산 경기 제가 늘 말하지만은 10월까지 봐야 된다 하고 연말까지는 보면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엔진오일 갈러 자동차 공업사에 갔었는데, 예. 거기에서 제가 이게 얼핏 들은 얘기인데, 이 부동산 경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네. 상층부에서 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밑에까지 부동산 경기가 다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거보다 좋아진 거고요. 예. 진짜 좋아지려면 여기서부터 또 좋아져야 되는 이게 진짜거든요. 그렇죠. 예. 이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빚을 탕감해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누가 탕감해줘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거 또 많이들 저녁 식사할 때 보니까 좀 화내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요. 학자금 대출받았던 학생들, 그 다음에 햇살론이라고 해서 힘든 분들, 이 대출받았던 것, 이 연체됐던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6만 3천 명 정도의 진빚의 원금의 한 30%에서 최대 70%까지, 그리고 이자는 전액을 탕감하는 이 채무 조정 지원을 한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좀 세분화해보면은요, 학자금 대출 받았던 연체자가 한 58,500명 정도 되고요. 햇살론 연체자 이제 4,1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채무 탕감의 대상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학자금 대출 쪽의 총액이 한 3,031억 원, 햇살론 쪽이 204억 원에서 3,235억 원 정도에 대한 이제 채무 탕감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채무자의 나이, 또 연체 기간 얼마나 오래됐나, 뭐 소득 이걸 해서 이전에 일단 전액 탕감, 원금은 한 30에서 70% 정도로 나눠서 감면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이 돈 받아 등록금 냈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에요. 네. 정부가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 모랄 해저드가 발생하고 그렇죠. 네. 그러고 국민 세금으로 이거 메운다는 데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채무탕감 규모가 이제 3,235억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자 뭐 원금을 다 이분들이 내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해서 세금으로 메운다는 건데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거 실은 새로운 거 아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3월에 국민행복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힘든 분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이자 탕감해주고 어느 정도 갚게 하기 위해서 원금 한 절반 정도 줄여준다. 실은 이제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시에 작년에 시행돼야 되는데 이 법 개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이 지난 지금 하는 거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참, 뭐, 분명히 논란이 있고 모랄해저드가 있는데, 학생들 좀 보면은, 이 학자금 대출 빚에 눌려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막 자포자기 되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힘든 이런 친구들, 젊은이들한 학자금에서 한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 줄여줘서, 스스로 좀 뛰어라. 너 세상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좀 이런 자신감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랄해저드와 이 국민 혈세 투입도 비난은 있지만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진짜 힘듭니다. 저도 뭐 그런 나이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도 보면 참 힘든데 네. 사회적으로 힘을 주는 건 참 좋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기가 도덕적 맞아요. 해이와 또 이들에게 힘을 준다는 거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레슬링하고 태권도에서는 아주 그냥, 그저께, 어제였었죠. 우리가 태권도에서 노메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는 그냥 무더기 메달이 나왔어요. 예? 네. 예.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 레슬링에서 금메달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는 그저께 메달이 없었는데, 이제 금메달을 3개나 이제 신고를 했고요. 예. 일단 레슬링에서는 김현우 선수,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얻었는데요. 그레코로마년 75kg급. 그레코로마년이라고 하면 이제 상체만 공격할 수 있는 그 종목인데요. 예. 거기 결승에서 일본의 다케이로 선수를 4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레슬링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면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아시안 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김현우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서면서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로서는 3번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고요. 예. 김현우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강전에 이렇게 이전에 만난 적수들도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했다고 하고요. 김현우 선수는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레슬링에 금메달을 안겼고, 그때 얼굴에만 멍이 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예. 그레코로마년은 상체만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선수들의 상대 얼굴을 막 핥히고 툭툭 치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강한 상대랑 싸우면 얼굴에 멍이 들고 얼굴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어제 김현우 선수 얼굴은 상대적으로 깨끗했거든요. 그만큼 상대를 이제 힘으로 기술로 잘 제압을 아니, 제가 했다는 겁니다. 봤는데요. 완전히 애기 들듯이 반짝반짝 들더라고요. 일본 선수를. 예? 네. 예. 그만큼 훈련하고 김현우 선수도 얘기하기에 훈련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자신 있었다고 하니까요. 원래 기량도 좋은데다 훈련량 늘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전보다 좀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정상에 오른 거죠. 그렇군요. 태권도도 이제는 좀 제교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죠? 네. 세계 랭킹 1위 여자 김소희 선수, 한국체 다니는 대학생인데요. 어제 46kg급에서 중국의 리완딩 선수를 10대 4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요즘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 종목. 그리고 그저께 우리가 태권도에서 메달이 없으면서 김소연은 꼭 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가장 먼저 체급 중에 가장 먼저 금메달을 따냈고요. 워낙 심장이 튼튼하고 폐활량이 큰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종목 저 종목의 선생님들이 와서 김소희 좀 빌려달라 그래서 난생 처음 출전한 마라톤 대회에서 3위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예. 이제 폐활량이 좋은 선수가 하니까 계속 뛰고 그래도 상대를 지치게, 상대보다는 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냈고, 통이 되게 큰 선수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했냐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이고 내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 자세로 자신있게 임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 남자 78kg급 이상급 조처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체급은, 태권도 월드 챔피언의 그 의미가 있는 가장 무거운 체급인데요. 이 선수도 또 우승을 하면서 종주국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손현재 선수 리듬 체조요. 예선 1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죠. 네, 어제 단체전하고 예선을 겸해서 열렸는데요. 손현재가 볼, 호프, 리본, 곤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합계에서도 역시 1위로 예선을 통과해서요. 오늘 결선에서 이제 메달을 놓고 다투게 되고요. 중국의 덩센이라는 선수도 이제 잘했는데 본인의 주종목이 곤봉인데 곤봉에서도 손현재한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현재가 어제 기량 그대로 발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리듬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내게 되고요. 어제 손현재 덕분에 우리나라 리듬 체조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전에 동메달 하나 있었는데 그 메달색을 하나 끌어올린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여자 핸드볼 선수는 다시 한번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정말 저는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네. 예. 우리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하고 맞붙어서 우리가 일본의 준결선에서 졌어요. 1점 차로. 근데 그게 이번에 일본하고 어제는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1점 차로 진 경기를 4년 전에 어제는 10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했다는 거죠. 29대 19 이렇게 핸드볼이 이겼고요. 도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고 나서 광저우에서 우승을 못하고 동메달 했는데 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정복했고 그 여자 핸드볼이 베이징 대회 1990년대부터 정식 종목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제까지 7번 열렸는데 7번 중에 우리가 6번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핸드볼은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강권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자 하키 대표팀도 16년 만에 정상에 올랐는데 어제 결승에서 중국을 1대0으로 꺾었고 중국이 최근에 3연패한 팀이거든요. 그런 팀을 꺾었기 때문에 우승이 더 짜릿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추미애 의원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남자 축구 결승전이 열린데 오늘도 우리 선수들 선전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큰 숙제였던 세월호법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넘어야 할 산들 많습니다. 일단 합의안에 반대하는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당 내에서도 지금 약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이제는 혁신을 할 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그런 때인지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연결합니다. 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저한테는 괜찮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네. 음성소가 돼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요,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제가 여쭤볼 게 하나 더 들었는데,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사실 그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유가족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유족 뜻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벤트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 계속 유가족을
여야는 이렇게 만족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하지 않냐라는 그런 인상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예. 이 잘된 협상이라 그러고 만족한다 그러고 이걸 본인의 거취와 계속 연결을 한다면 유가족들이 마치 그 과욕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미안하다 합의가 부족한 걸 잘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공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유가족을 그렇게 국민과의 거리가 멀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안 좋겠죠. 그렇다면 차장이 좀 깔끔하게 그 본인 거취와 연결하지 않고 이 부족하고 미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유족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은 잘한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최 의원께서는 박영선 대표가 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10월 말까지 유병헌법이라든지 이러한 정부 이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세월호법을 하면서 그건 왜 유병헌법이나 또는 정부조직법 이런 거와 다시 연결을 해서 세월호법이 제대로 잘 안 되게 그나마 합의도 아주 최저선에서 합의를 해놓고 그것도 또 문제를 엮어가지고 자꾸 논란을 만드느냐 그건 바람직한 합의가 아니었다라는 장내 토론이 있었는데요. 서둘러 등원 결정을 하면서 그 토론을 지도부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최저선의 합의와 또 유병헌법, 정부조직법은 정말 토론할 게 많거든요. 새로운 문제이죠. 세월호법과의 또 별개로. 그걸 서로 마치 상호 교환하는 식으로 어물쩍하게 될까봐 오히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직 논의가 안 모아진 것이고 새로 논의해보자 또 굉장히 많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연결한 것이 좀 잘 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원내대표가 그만뒀으면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이 국정감사하면서 원내대표 뽑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대체로 지난번 탈당하겠다라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조금 답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그걸, 당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상태에서는, 통일을 모아서 합의 추대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합의 추대요? 네. 합의 추대.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각 계파에서 여러분이 원내대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합의가 될까요?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당내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될까요? 사실은 제대로 리드를 하면 왜 리더십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없다 이러는데 안 따른다 흔든다 그러는데 제대로 리드를 하면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투명하게 하고 논의가 있어도 감추고 이제 문제가 터질 때까지 시시하고 그러고 변명을 대고 솔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정당이라는 그런 행태를 일찌감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중진들이 좀 맞아서 지금 사실은 비대위 구성 자체가 아주 개파의 어르신들, 개파 좌장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좋지 않은 모양새도 한 지적이 있거든요. 네. 또한 원내대표만큼은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못한다면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세월호 이 법이 한쪽에서는 피로감이 심하다. 왜 등은 안 하니 하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략이나 메시지가 부족하고 너무 성급해서 온 실수인데 그런 외부적인 압박에 또다시 성급해진 거죠. 그런 측면은 좀 있었죠. 근데 그 외부적 압박이 성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병행했어야지 압박이 덜했다라는 당내 반성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여야 간에 처리해도 좋다, 괜찮다 하는 법 한 90가지를 그저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를 등원하면서 세월호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니까 세월호와 별개로 정말 이 국회가 장기적으로 가동이 안 됨으로써 국민들도 불편하고 국회의원들도 오해가 많으니까 그건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세월호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말자라고 할 여지가 있었죠. 근데 그때 분리를 많이 의원들이 지적했으나 그냥 토론을 잘라버리고 이제 등원이 된 거죠. 일단은 분리를 주장을 한 분들이 많았다. 그죠? 아니요, 많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예. 그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시면서 하다 보니, 한 6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요, 지금 사실 사정치민주연합 혁신을 하자. 지금 이제 혁신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제는. 예? 네. 그래서 혁신정치위원회도 꾸리고 이러는데, 네. 어떻게 혁신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너무 새정치민주연합가 복잡해가지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는 사실 요즘 텔레비전이 24시간 다 정치 얘기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보이죠. 그 모습들이 그 혁신의 간판을 붙이든 안 붙이든 예. 네. 저 당이 제대로 뭔가를 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 실시간 그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요. 예. 말로는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가 탕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로는 탕평을 하는데 모습은 그냥 교타를 이끄는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정말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세월호법에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한다. 또는 이런 게 충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등원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도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3차 합의해서 등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3차 합의는 2차 합의보다 더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여지거든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혁신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갑자기 때 아닌 모바일 투표 얘기 나오고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온라인 정당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추미애 의원께서는 그래도 민주당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중진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모바일 투표, 온라인 정당, 이런 거. 저는 그것을, 당 비대위가 또는 비대위에 활동하시는 분이 끊으실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미, 모바일로 대선 후보를 한번 뽑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설령 모바일 투표를 어느 누군가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은 초선 의원 그룹에서 또는 당의 어떤 아이디어 싱크탱크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는 여론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 투표를 온라인으로 해보자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권력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했더니 이게 너무 편한 데서 실패했다라는 대선 후보 반성이 경선 있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데요.
네. 그, 예.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모바일에 대해서 이 세월호 문제가 제대로 못 풀었는데, 정말 말씀하시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을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고 이 비상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하. 뜬금없이 이제 모바일 얘기가 나오면서, 당이 자꾸 흔들리는 그 모습,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정시민주연합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그건 확실하죠. 근데 비상이 너무 자주 와요. 1년 4개월 전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비상 상황 말고 정상 상황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정시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잠시 뒤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주민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4부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순서로 꾸며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단통법, 이른바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 이 부분인데요. 이 단통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통신사만 배불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다시 한번 이 단통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통신공공성 시민포럼의 이혜관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단통법. 먼저 이혜관 대표님, 어제 단통법 시행이 되었었는데, 어제 그냥 전화 사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한 사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매장이 썰렁했다 그러고, 네. 아침 신문에, 대리점 사장님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하루 사이에 판매 대수가 90%가 격감을 했다. 이렇게. 10%만 팔았다, 평소에 그렇죠. 비해서. 예. 그런 인터뷰 기사도 나왔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애당초 단통법을 만들 때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서 통신사들의 가격이나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거품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이제 어제 하루 만에 단박에 확인된 것처럼 예. 보조금은 왕창 줄었고 가격이나 경쟁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러 오실 리가 없죠. 아니 30몇만 원까지 보조금 줄 수 있다고 예. 했는데 이동통신사들은 13만 원? 예.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기회를 즐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제조사들은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를 무산시켜서 예. 자기들이 주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 안 하니까 좋고, 예. 이동통신사는 정부에서 시켜서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엄격하게 조금만 주니까 예. 나머지 이제
그 국민들만 결국 이른바 호갱이 되어 가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도 34만 5천 100만 원 안팎의 단말기 가격이 전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죠, 매우. 그래서, 실제 지금 출고가 100만 원인데, 근데 거기 34만 5천 원 안 주고 10만 원, 11만 원 막 이렇게 보조금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영업정지 기간 45일 동안 이통 3사가 6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이제 짭짤한 그런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이제 분통 터지는 거죠. 통신요금은 통신요금대로 비싸고,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거품이 끼어 있고, 그렇죠.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참 웃기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9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 통신요금 내가 네. 9만 원 이상 이 요금을 가입하라고 2년 약정을 하면 최고 보조금선인 아까 34만 5천 원을 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되게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단말기는 이거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 아니 9만 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단말기는 싸게 사는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관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약간 오래된 단말기고요. 최신형이 이제 뭐 갤럭시 노트 4 지금 제일 최고 최신형이죠. 네. 경우에 9만 원 내외 요금제를 사용해도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출고가가 100만 원 가까운데. 글쎄요. 예, 뭐 이거 정말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단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게 불법이었던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던 게 지금 10만 원으로 보조금이 이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피처폰이나 이렇게 이제 좀 노인네들이나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이런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죠. 전화만 쓸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별로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신형을 살려는 사람도 손해.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렇게 싸게 아주 저가 폰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는 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모두가 이게 이제 호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톡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전 국민이 호갱이 되고 마는 이런 이제 결과가 빚어진 거죠. 그 불만들이 대단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 지난 주말에 저희 방송하고 나서 그 한겨레 신문의 특정 보도로 감사원이 이동통신 3사가 매년 1인당 15만 원씩 초과 이윤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3년 동안 45만 원을 국민이 풍일당했다라는 걸 적발을 했다. 감사원이 적발했다. 적발했는데 최종적으로 불문 처리,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감사원에 가서 보고 예. 이렇게 폭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총괄원가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그 자기들이 이제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원가를 총괄 원가라고 하는데요. 그걸 부풀려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매년 더 요금을 징수했다. 이런 보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 통신과 관련된 건 완전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 공공재인데 철저히 배제당하고 뭔가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동통신사 통신회사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 감사원의 어떤 그 결과 발표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정말 그 국가 통신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제 통신 3사가 전부 다 민영화됐고 정부가 지분이 전혀 없죠. 전부 다 민간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런데 이 통신은 뭐 내가 쓰기 싫다고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미 전 국민이 다 통신 3사의 약정 뭐 이런 걸로 묶여서 볼모가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감독 규제하기 위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도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이제 원가를 봐서 적정하게 이윤을 취하는 뭐 손해 보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하는 원가 이런 거를 감독해서 요금 인가를 해주는데 그 원가를 부풀린 겁니다. 통신 3사가. 그런데 그걸 적발해 놓고도 불문에 붙인 겁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가 손을 쓸 수 없게 완전 민영화된 통신기업인데 이거를 규제 감독해야 될 당국이 알고도 무려 22조 원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 45만 원 이상을 부풀려갖고 손해를 본 셈인데 이렇게 폭리를 취한 걸 알고도 덮었다라는 면에서 통신정책의 근간을 정말 흔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문 처리, 불문. 예.
이 불문과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 불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불문 처리를?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민간 대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감사원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원 민간 대기업에 무슨 감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저희가 어떤 처벌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그러니까 점유율 50% 이상이잖아요. SK텔레콤이 요금을 인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나 방통위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총괄원가를 부풀렸다는 것은 미래부가 그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 안 했거나 그러면 부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부가 눈 감아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너무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허락을 해준 겁니다. 요금 인가제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감사원이 그러면 미래부한테 통신요금 정책과 통신요금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통신사무사 폭리차하고 과다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된다. 요금 인가제를 엄격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원래 기본 요금이 11,000원이었는데 정액요금제로 해서 다 4454, LTE 627 이렇게 가입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SK텔레콤이 그 요금제를 정부 당국에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인가를 안 해줬으면 이렇게 비싼 요금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감사원이 미래부한테 최소한 어떤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도 내렸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불문을 붙이는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SK텔레콤 임원을 만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하고 22조 원의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문에 붙였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좀 이런 처신의 잘못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가뜩이나 이제 이 단톡법을 계기로 통신 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는데 더 이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처장님, 예. 참여연대 같은 데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가 예전부터 의심스러워서 원가 공개 소송을 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에서 그거 민간 대기업의 영업비밀인 측면 일부 있지만 통신 서비스는 공공성이고 국민경제에 끼치 영향이 심대하니까 다 공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이윤을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통신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잘 떼야죠. 근데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까 저희가 원가소송 항소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이 결국 미래부의 잘못을 알게 됐으니까 불문 처리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원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통신공공성 포럼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의 미래부의 통신요금 정책, 통신요금 행정이 크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감사해라. 이번에는 불문 처리하지 말아라. 다시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분리공시제도 꼭 필요하니까 분리공시제를 무산시킨 게 분리공시라는 게 이제 네. 단말기 예, 맞습니다. 그 가격에서 보조금. 통신사가 얼마 보조금 내고 나머지가 얼마 보조금 내고 이거죠. 제조사가 장려금 얼마 그렇죠. 냈고 예, 예. 통신사가 얼마 냈고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지원금 적용이 있거든요. 그걸 세세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제조사들이 장려금이 공개되면 처음부터 더 싸게 팔아도 될 걸 부풀려서 장려금 줬구나 이렇게 비난이 일기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인하될 계기가 된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정부도 가입비 즉시 폐지, 통신비 인하 이걸 넘어서 반값 통신비까지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죠? 근데 가입비는 단계적 폐지한다 그러고 근데 통신비는 반값 통신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한 3분의 2 정도로까지만 떨어져도 이게 큰 도움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해관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통신비 인하는 고사하고 요금 인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게 투명하게 누가 보조금을 얼마 줬는지부터 밝히는 이런 분리구시제조차도 지금 이번에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갖고 무산시켜버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번 단톡법 시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인데 더 늘어나게 생겼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 배신감이 더더욱 큰 거죠. 내리겠다고 시작한 그 단톡법이
오히려 요금을 더 끌어올리는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걸로 기결됐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 이야기 자주 하시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사실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제일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다 공적인 서비스들인데 그럼요. 그걸 뭐 완전 무상으로 하기는 어렵다면 반값 들었다면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3분의 1이라도 이렇게라도 좀 줄여줘야지 그게 가게에서 안 그래도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는데 내수가 지금 활력이 이런 게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비로 돈을 다 쓰고 쓸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도 심지어. 그래서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정부가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공약도 지키지 않으니까 좀 참 속상하다는. 그렇죠. 이게 근데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게 자유총연맹까지 나서서 지금 이동통신 이거 맞습니다. 인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4이동통신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화에서 요금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제4통신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이라는 게 소통을 하는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자유총연맹 같이 약간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이념 집단을 대변하는 이런 집단이 통신사업자로 나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제4통신사는 꼭 필요하지만 정말 좀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참여연대랑 자유총연맹이랑 같이 하면 되겠죠. 뭐 논의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이 통신 서비스라는 게 정말 공공적인 서비스거든요. 초기에는 전화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 국민 세금으로 산하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일마 SK텔레콤도 노태우 정부 때 한국이동통신을 맞습니다. 특혜 매각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국민들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키워줬습니까? 작년에 SK텔레콤만 매출이 16조가 넘었는데 국민들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정부도 그렇고 통신 3사도 그렇고 제조 2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으로 좀 인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폭발적인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내용이 폭발적인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26님, 통신사 수익 폭리 정부를 통신 사용자에게 환급 입금하라. 0501님, 왜 이 나라는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폰 사는 것을 막나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가만히 보면 자, 휴대전화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손해 사는 사람도 손해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신공공연맹의 이해관 대표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이에요. 오늘이 목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죠. 근데 비 내리고 난 바로 내일부터는 상당히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인데요. 이 가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을이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말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번 주말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